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 월급이 얼마야? 매달 절반은 우리가 가져가야겠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갈색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원하시던 거잖아요. 그들은 봉투를 열면서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그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날 밤, 거실 벽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 밖은 고요했습니다. 집 앞 작은 정원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온종일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에 시달린 후 차고에 차를 막 주차한 참이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지수는 모든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는 야근을 하고 저녁 식사를 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하이힐을 신고 있었기에 다리는 퉁퉁 부었고 머리는 지끈거리며 휴식을 갈망했습니다. 지수는 크고 웅장한 집의 현관문을 열기 전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가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4년 전 민준과 결혼하기 전부터 말이죠. 그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라며 열쇠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 소박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하게 반겨주는 남편이나 깔끔한 집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해지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산 값비싼 크림색 가죽 소파에는 그녀가 잘 알지만 오늘 밤에는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두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인 박 여사와 시누이인 미나였습니다. 대형 평면 TV는 꽤 큰 볼륨으로 연예인 가십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반짝이던 유리 테이블 위에는 수입 과자 봉지, 견과류 껍질, 그리고 물자국을 남긴 음료수 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거실 구석의 1인용 소파에 앉아 어머니와 여동생이 만든 난장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거실과 가족실 사이의 문지방에 잠시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민준의 가족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지수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그들의 시선에서는 노골적인 요구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미소도, 안부를 묻는 인사치레도,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물 한 잔 권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지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중년의 그 여성은 마치 자기 집인 양 편안한 몸빼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자통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꽤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의 지친 얼굴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 여사는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는 지수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저릴 정도로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의 기색은 전혀 없고 기다려야 했다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언제 도착했는지 물었습니다. 감자칩을 우물거리던 미나가 입안 가득 음식을 넣은 채로 초저녁부터 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지수의 냉장고가 한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일과 채소뿐이고 평소처럼 비싼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무례한 말에 대꾸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식탁 의자에 놓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지수는 남편 민준이 자신을 변호해주거나 최소한 상황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이 상황과 무관한 타인인 것처럼 말이죠. 민준의 이런 비겁하고 수동적인 태도는 4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수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주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두꺼운 화장으로 덮인 그녀의 얼굴이 지수를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지수의 새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이번 달 월급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지수의 돈이 민준의 돈이기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로 큰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민준이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흘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민준은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사업을 시작하는 중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결코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생활비, 민준의 자동차 할부금, 심지어 박 여사와 미나의 용돈까지 모두 지수의 땀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부끄러운 기색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번 달부터 자신과 미나의 월 용돈을 올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월 순수입의 50%라는 매우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나의 사교계 친구들이 종종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개모임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여사는 이전 달처럼 푼돈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황당한 요구가 터져 나온 후 방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한 것에 대한 감사나 공감 없이 월급의 절반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이 어머니를 말려주기를 바라며 다시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지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시끄러워지지 않게 그냥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에 따르면 지수의 돈은 어차피 남아돌고 가족과 나누는 것이 나쁠 것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심장은 차가운 얼음물에 잠긴 듯 굳어버렸습니다. 4년 동안 그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민준이 집에서 빈둥거릴 때 눈을 감았고 박 여사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구박할 때 귀를 막았으며 미나가 비싼 옷을 빌려가 망가뜨려 돌려줄 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의 요구와 민준의 뻔뻔한 태도는 정말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바다처럼 넓었던 지수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분노하거나 소리치는 대신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 짓던 상냥한 미소가 아니라 의미심장하고 신비로운 옅은 미소였습니다. 지친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평온해졌습니다. 너무나 평온해서 방 안의 분위기가 약간 섬뜩해질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박 여사와 미나가 오늘 밤에 온 것이 마침 시기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고, 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것, 바로 재산의 명확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와 미나의 눈이 즉시 반짝였습니다. 탐욕이 그들의 얼굴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지수가 효도의 표시로 현금이나 보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심지어 등을 곧게 펴고 손에 든 감자칩도 잊었습니다. 미나는 지수가 무엇을 줄 것인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새 차 열쇠인가? 아니면 현금인가? 지수는 미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우아하고 침착한 걸음으로 지수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 그녀는 옷장 안에 숨겨진 작은 금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일주일 전부터 두꺼운 갈색 봉투가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그 봉투를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신뢰하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준비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민준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해 이것을 건네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사건은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지수는 두껍고 묵직한 갈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얼굴에 슬픔이 아닌 강인함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사였고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오른손에 봉투를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세 사람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도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지수는 박 여사 바로 앞 유리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들에게 봉투를 열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모든 요구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재빨리 그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손은 조바심에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두꺼운 봉투라면 분명 5만 원권 지폐 뭉치나 어쩌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가 이전될 땅 문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나도 가까이 다가와 그 내용물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습니다. 넓은 미소가 그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지수를 압박하는 데 성공했다고 느끼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민준도 아내가 순종적이어서 자랑스럽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봉투 안에 자신들의 오만함을 순식간에 파괴할 폭풍이 들어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종이를 거칠게 찢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박 여사는 현금이라고 생각한 선물을 빨리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몸짓으로 그녀는 큰 갈색 봉투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나는 마치 쏟아지는 횡재를 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몸을 앞으로 숙였고 그의 눈은 한 몫을 기대하며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가 봉투를 뒤집어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을 때 붉은색의 5만 원권 지폐는 한 장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심각해 보이는 공식 서류 뭉치뿐이었습니다. 몇 장의 흰 종이가 미끄러져 나와 과자 부스러기로 가득한 유리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정적, 박 여사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이마에는 혼란스러운 주름이 잡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열광하던 미나는 이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이 뭉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맨 위 서류의 머리 글자를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문서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종이 중앙 상단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그 순간 기쁨으로 붉어졌던 박 여사의 얼굴은 즉시 솜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며느리가 방금 유령으로 변한 것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제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두 팔을 가슴에 낀 채 침착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충격이 닥치기 전에 그들이 첫 번째 충격을 소화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얼어붙은 것을 본 미나는 즉시 테이블 위에 있는 다른 서류들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빚과 청구서 목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의 긴 빚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법 사채,
연체된 신용카드 할부금, 그리고 민준이 그동안 숨겨왔던 스포츠 도박비까지. 그 묶음의 첫 장에는 지수가 서명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지수가 모든 할부금 상환 및 지급을 중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수입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들은 끝장이었습니다. 마침내 상황을 파악한 민주는 어머니의 손에서 이혼 소장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은 소장의 항목들을 미친 듯이 훑었습니다. 거기에는 이혼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양 능력 부재, 조종적인 행동, 그리고 시댁의 과도한 간섭. 민주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동댕이 치고 지수에게 맞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게 다 무슨 뜻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지수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 농담은 전혀 재미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평소에 사용하던 위협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지수가 겁을 먹고 사과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위험 있는 낮은 목소리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평생 이렇게 진지했던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가 농담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직면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직 그들이 건드리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세 번째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충격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세 번째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집의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독 소유주로 지수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지수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집을 구매했다는 이체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밟고 있는 이 호화로운 집이 나눌 수 있는 공동재산이 아니라 지수의 고유 재산임을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등기부 등본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배은망덕한 아내, 은혜도 모르는 며느리라고 욕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남편이고 가장이며 아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는 지수가 공정한 재산 분할 없이 아들과 이혼하려 한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지수는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고 민주는 아내의 차가운 기운에 위압감을 느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수는 최고의 변호사와 상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마음껏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그동안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 즉 박 여사와 미나의 계좌로 매달 이체된 막대한 금액의 증거까지 포함하여 모든 자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민주는 생활비로 단 1원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거실에 있는 개인 물품을 챙겨서 즉시 집에서 나갈 시간으로 10분을 주었습니다. 지수는 오늘 밤 이 순간부로 민주는 더 이상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남편이 아니며 법적 절차는 곧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집은 자신의 것이며 초대받지 않고 뻔뻔한 손님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주는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며 지수에게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는 좋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밤늦게 나가야 한다면 늙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지난달에 자신이 장염으로 아팠을 때 민준은 신나게 게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민준의 동정심은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지수의 부모님을 모욕했을 때 민준의 동정심은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동정심은 그들의 탐욕에 의해 바닥까지 긁어모아져 이미 사라졌다고 단언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아파트 경비원 2명이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수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란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경비실에 미리 문자를 보내두었던 것입니다. 경비원의 등장은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미나의 길을 즉시 꺾었습니다. 지수는 경비원에게 집주인의 평온과 안녕을 방해했으니 손님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여사는 이웃들이 듣기를 바라며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고급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훈련받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미나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미나는 비싼 과자통을 챙기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들은 문 밖으로 밀려났고 높은 철문이 그들의 코앞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문 밖의 밤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들 셋은 어리둥절한 얼굴과 초라한 옷차림으로 보도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미나의 핸드백은 안에 남겨졌습니다. 침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민준의 지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민준은 휴대폰과 바지 주머니 속 지갑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이웃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자 박 여사의 얼굴에는 수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자동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를 부르며 소리쳤지만 집 앞에 불이 꺼졌습니다. 집주인이 정말로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박 여사는 아내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며 민준의 팔을 때렸습니다. 미나는 덥고 모기에 물린다며 칭얼거렸습니다.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민준은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호텔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박 여사의 투덜거림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는 지수가 분명 허세를 부리는 것일 뿐이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지수가 울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러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박 여사는 미나와 민준에게 지수 같은 여자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오늘 밤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카드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민준의 추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작정이었습니다. 민준, 박 여사, 그리고 미나를 태운 택시는 한산해지기 시작한 도시의 도로를 가르며 달렸다. 차 안에서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아직 분을 사귀지 못한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민준은 앞 좌석에 앉아 차량 불빛에 비친 아스팔트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 애쓰며 복잡하게 얽혔다. 4년 동안의 편안한 삶, 맛있는 음식, 안락한 잠자리, 그리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충족되었던 모든 필요가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더듬으며 평소보다 훨씬 얇아진 가죽 지갑을 느꼈다. 그동안 그는 언제 어디서든 긁을 수 있는 지수의 추가 신용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갑 내용물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었다. 차는 시 외곽에 있는 3성급 호텔 로비 앞에 멈췄다. 민주는 지갑에 있는 현금이 제한적이고 손에 든 신용카드가 아직 작동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이 자주 가던 고급 호텔을 선택하지 않았다. 미나는 쫓겨날 때 서두르다가 한쪽 굽이 부러진 하이힐을 들고 시무룩한 얼굴로 내렸다. 박 여사는 마치 갑작스러운 시차를 나온 VIP 손님인 양 억지로 거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내렸다. 사실 그날 밤 그녀의 모습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몸빼바지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당황해서 흘린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들은 접수 데스크로 걸어갔다. 호텔 직원은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미소로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눈앞의 손님들의 모습을 보고 약간의 의아함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감 있게 지갑에서 검은색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냈다. 그동안 그의 거짓된 지위를 상징했던 카드였다. 그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세 사람을 위한 스위트룸 하나를 요청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녀는 좁은 방에서 비좁게 자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생활 수준은 쫓겨나는 중이라도 떨어져서는 안 되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다. 민주는 대리석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영수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계는 귀에 거슬리는 긴 경고음을 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카드의 칩을 옷에 문지른 다음 다시 삽입했다. 결과는 같았다. 기계 화면에는 승인 거절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었다. 직원은 어색한 미소로 민준을 바라보며 카드사에서 거래가 거절되었다고 알렸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기계가 고장났거나 신호가 약한 것일 수 있다며 직원에게 다시 시도해달라고 고집했다. 그들 뒤의 줄은 점점 길어졌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하자 민준의 귀가 뜨거워졌다. 미나는 오빠의 팔을 툭 치며 너무 창피하니 빨리 해결하라고 재촉하는 속삭임을 보냈다. 민주는 지수가 월별 쇼핑을 위해 준 다른 체크카드를 시도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수와 연결된 모든 금융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그날 밤 민주는 지수가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했는지 깨달았다. 그가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사실 치밀하고 치명적인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마침내 수치심을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자신의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현금 몇 장을 꺼냈다. 그 돈은 지난달 생활비에서 몰래 떼어놓은 용돈의 잔액이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그는 호화로운 스위트룸 예약을 취소하고 추가 접이식 침대가 있는 가장 저렴한 표준 객실 하나로 변경했다. 그것만으로도 그가 가진 현금의 거의 절반을 써버렸다. 박 여사는 표준 객실은 분명히 좁고 냄새날 것이라며 항의하며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민주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조용히 하라고 어머니에게 나지막이 쏘아붙였다. 그들은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호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낡은 카펫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은 비좁았다. 퀸 사이즈 침대 하나와 옆 건물 벽을 향한 작은 창문 하나만 있었다. 미나는 곧장 침대에 몸을 던지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보통 넓은 방에서 시원한 에어컨과 실크 이불을 덮고 잤다. 이제 그녀는 스프링이 등을 찌르는 듯한 침대에서 자야 했다. 박 여사는 방구석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그녀는 자신의 저축 하나 없는 민준을 탓하며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그들에게 가장 긴 밤이 되었다. 아무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민준의 시끄러운 코골이 소리가 미나의 흐느낌과 박 여사의 투덜거림과 뒤섞였다. 저녁을 먹지 않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하지만 민주는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룸서비스를 주문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호텔 전기 주전자에 끓인 수돗물을 마셔야 했다. 그 배고픔은 그들의 기억을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찼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수의 집 식탁으로 되돌려 놓았다. 다음 날 아침 낡은 커튼 틈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들은 뻐근한 몸으로 일어났다. 미나는 호텔 조식 뷔페를 먹고 싶다고 칭얼거렸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그가 어젯밤에 지불한 객실 패키지는 조식이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였다. 민주는 잠시 편의점을 찾아 나갔다가 값싼 식빵 3봉지와 큰 생수 한 병을 들고 돌아왔다. 박 여사는 그 빵을 마치 쓰레기 음식인 양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배고픔은 그녀가 잼도 없이 마른 빵을 먹게 만들었다. 그 비참한 아침 식사 후에 민주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희망에 찬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일부러 슬픈 목소리를 내며 민주는 지수와 크게 다투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임시 거처를 마련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민준이 받은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삼촌은 전화기 저편에서 냉소적으로 웃었다. 삼촌은 그동안 며느리에게 얹혀 살기만 했던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수의 집에서 있었던 소동에 대한 소문은 이미 친척 단체 카톡방에 퍼져 있었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어젯밤의 사건을 본 이웃일 것이다. 삼촌은 민준이 결코 갚을 수 없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단돈 1원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주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지수의 돈으로 그가 대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는 우정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한 명 한 명 모두 진부한 변명을 대며 거절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방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 돈을 빌리려는 것을 알자마자 민준의 번호를 차단하는 사람도 있었다. 민준은 그동안 친구들이 단지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의 돈이 없으면 민준은 그들의 눈에 가치 없는 기생충에 불과했다. 그 쓰라린 현실이 민준의 명치를 강타했다. 그는 희망과 불안이 섞인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는 박 여사와 미나를 바라보았다. 민준은 약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무런 도움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 여사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그녀는 인색하고 인정머리 없다고 생각하는 친척들을 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부유하다고 느꼈을 때에 오만함으로 스스로 친족 관계의 끈을 끊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정오가 되자 호텔 측에서 방으로 전화를 걸어 체크아웃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즉시 나가거나 하룻밤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민주는 지갑을 확인했다. 남은 돈은 호텔에서 두 번째 밤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로 떠나야 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들은 가져온 얼마 안 되는 짐을 쌌다. 접수처의 열쇠를 반납할 때 민주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멋쟁이 민주는 없었다. 더 이상 사교계의 박 여사도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세 명의 새로운 노숙자만 있을 뿐이었다. 그날 정오의 햇살은 피부를 태울 듯이 뜨거웠다. 그들은 날아다니는 차량 먼지 속에서 큰 길가에 서 있었다. 미나는 덥다고 불평했다. 미용 클리닉에서 관리받던 그녀의 피부는 이제 오염에 직접 노출되었다. 박 여사는 아픈 다리를 끌었다. 그들은 뚜렷한 목적지 없이 걸었다. 값싼 쉼터를 찾아 민준의 남은 푼돈으로 하룻밤이나 이틀 밤을 지낼 지붕을 살 수 있는 곳을. 현실은 지수 없이는 그들이 상상했던 어떤 악몽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웠다. 꽤 먼 거리를 걷고 여기저기 물어본 끝에 마침내 민주는 주머니에 남은 돈에 맞는 장소를 찾았다. 호텔도 여관도 아닌 좁고 질퍽하며 어두운 골목 안의 쪽방이었다. 골목은 너무 좁아서 오토바이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그들이 그 인구 밀집 지역으로 들어서자마자 하수구에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 여사는 몸빼바지 자락으로 코를 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극도의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미나는 신발과 발이 길바닥에 고인 검은 진흙에 닿을까봐 까치발로 걸었다. 싱글렛 셔츠에 담배를 입에 문 늙은 주인 남자가 가장 구석에 있는 빈 방을 보여주었다. 그 방은 아주 작았다. 아마도 예전에 지수의 집 욕실 크기만 할 것이다.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습하고 곰팡이가 쓴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다. 바닥은 타일 없이 거친 시멘트 미장이 전부였다. 침대도
옷장도 없이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전구 하나뿐인 텅 빈 공간이었다. 화장실은 안에 있었지만 상태는 처참했다. 문은 흰개미가 먹어 반쯤 부서져 있었다. 욕조는 이끼가 끼었고 변기는 낡고 색이 바랜 쪼그려 앉는 형태였다. 민주는 한 달치 월세를 지불했다. 가격은 저렴했다. 아주 저렴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의 남은 현금을 거의 다 써버렸다. 이제 그의 지갑에는 낡은 1,000원짜리 몇 장만 남아 있었다. 쪽방 주인은 녹슨 열쇠를 건네주고는 별말 없이 가버렸다. 그들 셋을 남겨두고 그들의 새로운 궁전을 멍하니 바라보게 했다. 박 여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그녀의 칙칙한 뺨을 적셨다. 그녀는 노년의 염소우리 같은 곳에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예전에는 항상 개모임 친구들 앞에서 아들이 부자 여자와 결혼해서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자랑했었다. 이제 친구들의 비웃음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미나는 방구석에 서서 벽을 기어가는 바퀴벌레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기운이 다 빠졌다. 쪽방에서의 첫날 밤은 육체적, 정신적 고문이었다. 침대도 베개도 없이 그들은 민준이 이웃집 베란다에서 주워온 낡은 신문지 몇 장을 깔고 잤다. 밤새도록 사나운 모기들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미나의 부드러운 피부를 물어뜯어 붉은 자국을 남겼다. 옆집에서 싸우는 시끄러운 소리, 크게 틀어놓은 트로트 음악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아기 울음소리가 그들이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 안 공기는 덥고 답답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아직 갈아입지 못해 퀴퀴한 냄새가 나는 옷을 적셨다. 이틀이 지나자 배고픔이 그들의 주된 적이 되었다. 민준의 돈은 완전히 바닥났다. 그들의 배는 아프게 뒤틀렸다. 참다 못한 미나가 마침내 미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하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몸에 걸친 물건들을 파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었다. 작년 생일에 지수가 선물한 시계였다. 미나는 그 시계가 비쌀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준도 결혼 반지를 뺐다. 그가 결코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결혼의 상징이었다. 민준은 쪽방 골목에서 멀지 않은 벼룩시장으로 갔다. 그는 길가의 금은 방과 중고 시계상에게 다가갔다. 미나의 시계를 확인한 시계상은 웃었다. 미나가 수천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시계는 사실 재판매 가격이 매우 낮은 평범한 패션 시계였다. 게다가 상자와 보증서도 없었다. 민주는 아주 싼 값에 그것을 팔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동안 백반을 사 먹을 정도의 돈이었다. 결혼 반지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조금 더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상인은 민준이 돈이 급해 보이는 것을 알고 값을 후려쳤다. 무거운 마음과 분노를 안고 민주는 그 판매금을 받았다. 쪽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계란 프라이와 나물 반찬이 곁들여진 백반 3개를 사왔다. 그것은 3일 만에 처음으로 먹는 호화로운 식사였다. 그들은 예전에 박 여사가 항상 중시했던 식사 예절을 잊고 손으로 개걸스럽게 먹었다. 더 이상 도자기 접시도 은수저도 없었다. 기름종이와 더러운 손가락뿐이었다. 배가 부르자 후회감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들어왔다. 미나는 벽에 기대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녀는 골목 앞 커피숍에서 가끔 연결되는 무료 와이파이 신호를 훔쳤었다. 미나는 소셜미디어를 열었다. 버리기 힘든 오랜 습관이었다. 그녀는 바깥 세상을 보고 싶었고 여전히 즐겁게 지내는 친구들의 삶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발견한 것은 심장이 잠시 태기했다. 수천 명이 공유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었다. 동영상의 썸네일에는 그녀가 몹시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얼굴이 담겨 있었다. 동영상 속 지수는 화려한 무대 위에 서서 황금 리본 가위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현대적인 정장을 입고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하며 위험 있어 보였다. 그녀 뒤에는 막 본사 지점을 연 대기업의 로고가 걸려 있었다. 뉴스 제목은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영감을 주는 젊은 CEO 지수. 부채 없이 수십억 원 규모의 새 본사 개관. 미나는 떨었다. 그녀는 동영상을 게시한 가십 계정의 프로필을 클릭했다. 거기에는 그동안 민준의 가족이 전혀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지수에 대한 사실들이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지수는 그들이 생각했던 단순한 부장급 직원이 아니었다. 지수는 떠오르는 기술 스타트업의 창업자이자 단독 소유주였다. 그동안 지수는 민준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민준의 가족이 자신을 더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제 직함을 숨겨왔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지수의 그 겸손함이 그들을 더욱 제멋대로 굴게 만들었다. 어머니, 오빠, 이것 좀 보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막혔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박 여사와 민준의 얼굴 앞으로 내밀었다. 박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뉴스 제목을 읽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벌어졌다. 그녀는 기사에 언급된 지수의 회사 가치, 평가액을 보았다. 0이 너무 많아서 세기가 어지러울 정도였다. 민준은 휴대폰을 빼앗아 숨가쁘게 한 단어를 읽었다. 그는 활짝 웃고 있는 지수의 사진을 보았다. 지수가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본 적 없는 미소였다. 그 회사가 그녀 것이라고.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동안 그녀가 그냥 운영 부장인 줄 알았는데 멍청한 놈 민준아. 박 여사가 갑자기 민준의 등을 마구 때렸다. 내 아내가 그렇게 부자인데 넌 몰랐어. 우리는 방금 금광을 버린 거야. 민준아, 금광을. 박 여사는 히스테리하게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짰다. 후회와 탐욕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에서 폭발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지수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혹은 최소한 그날 밤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여왕 같은 삶을 상상했다. 미나는 울부짖었다. 질투심이 그녀의 심장을 새까맣게 태웠다. 그녀는 지수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칭찬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았다. 지금은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모기에 물리며 백반을 먹고 있는 전신우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운명의 대조는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하늘에서 협곡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안전 로프를 잘랐다는 깨달음이었다. 희미해져가는 휴대폰 화면 속에서 지수의 미소는 마치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같았다. 민주는 휴대폰을 신문지 침대 위로 던지고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배고픔은 잠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평생의 기회를 잃은 고통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제 정말로 제로 지점에 있었다. 반면에 그들이 버린 사람은 이제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 본 지수의 성공 소식은 박 여사, 민준, 그리고 미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탐욕의 불길을 지폈다. 퀴퀴하고 습한 냄새가 나는 좁은 쪽방 안에서 박 여사는 긴장된 얼굴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삶에서 쫓아낸 며느리가 억만장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제적 압박과 산산조각난 자존심 때문에 박 여사의 논리는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지수의 성공에는 분명 아들 민준의 공이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으로서 민준이 그 재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거나 최소한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대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느꼈다. 박 여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지수와 맞서 싸울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박 여사는 요즘 시대에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즉 여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국 사회가 억울하게 고통받는 부모의 슬픈 이야기에 매우 쉽게 감동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하지만 사악했다. 그들은 지수의 회사 본사를 찾아갈 것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소동을 일으킬 것이었다. 박 여사는 부자 며느리에게 버림받고 병든 불쌍한 시어머니인 척할 것이었다. 그녀는 지수를 성공한 후에 남편의 가족을 버린 은혜를 모르는 냉혹한 여자라고 비난할 것이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계획에 망설였다. 그는 아직 약간의 부끄러움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굶주린 배와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는 상상이 그의 건전한 판단력을 무디게 했다. 반면에 미나는 어머니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만약 그들이 지수를 궁지에 모는데 성공한다면 지수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거액의 입막음, 돈을 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다. 미나에게는 푹신한 침대에서 다시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자존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은 그 연극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더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씻지 않았다. 박 여사는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가장 낡은 몸빼바지를 입었다. 그녀는 심지어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창백해 보이기 위해 입술에 파우더를 살짝 발랐다. 미나는 낡아서 해진 티셔츠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 패션 때문에 찢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낡아서 찢어진 것이었다. 민주는 벼룩시장의 헌옷 더미에서 찾은 낡은 정당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 같았다. 마지막 남은 동전으로 그들은 도심의 엘리트 비즈니스 지구로 가는 대중교통을 탔다. 그 여정은 매우 길고 고통스러웠다. 그들은 다른 승객들과 부대껴야 했고 땀 냄새를 맡아야 했으며 도시의 뜨거운 공기를 견뎌야 했다. 지수의 사무실이 있는 고층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시 기가 죽었다. 그 건물은 너무나 웅장했다. 유리벽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드나드는 사람들은 매우 단정하고 향기로운 옷차림이었다. 이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이들의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 호화로운 건물이 원래는 그들의 것이어야 했다고 속삭였다. 그들은 건물 로비로 들어갔다. 냉방 장치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가 즉시 그들의 피부를 맞았다. 며칠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사치였다. 정문의 보안 요원은 그들의 의심스러운 모습 때문에 잠시 그들을 막았다. 하지만 박 여사는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며 지수의 이름을 외쳤다. 그녀는 며느리를 만나게 해달라며 발버둥 쳤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즉시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접수원, 비즈니스 손님, 그리고 지나가던 직원들 모두 고개를 돌렸다. 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을 보자 박 여사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몸을 던지고 울부짖으며 뒹굴었다. 그녀는 배가 고프다고 소리쳤다. 잔인한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났고 며느리가 부자가 되어 바람이 나서 아들이 이혼당했다고 말했다. 그 악랄한 비난들이 그녀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다. 미나는 어머니 옆에 쭈그려 앉아 마치 위독한 어머니를 돌보는 효녀인 양 슬픈 표정을 지으며 박 여사의 등을 주물렀다. 민주는 학대받고 아내의 권력에 맞서지 못하는 남편인 척하며 고개를 숙인 채 그들 옆에 서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카메라들이 그들을 향했다. 이것이 박 여사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동영상이 입소문을 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네티즌들이 지수를 비난하고 자신들을 옹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지수가 겁에 질려 로비로 달려내려와 용서를 빌고 그들이 조용히 있도록 돈이 든 가방을 줄 것이라고 상상했다. 박 여사를 진정시키려던 경비원은 오히려 밀리고 할퀴어져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박 여사는 지수를 나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지수를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 여자라고 불렀다. 그 소라는 엘리트 사무실 건물의 로비 활동을 완전히 멈추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소란스러웠던 로비의 분위기는 그 소리 지르던 인물이 나타나자 서서히 조용해졌다. 지수는 2명의 비서와 건물 보안, 책임자와 함께 침착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두려워 보이지도 당황해 보이지도 않았으며 용서를 빌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은 박 여사의 값싼 연극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을 발산했다. 지수는 전 남편의 가족을 둘러싼 군중 앞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있는 박 여사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지수의 등장을 본 민주는 잠시 겁을 먹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계속해서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막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박 여사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했다. 지수는 로비 중앙에 꼿꼿이 섰다. 그녀의 위험 있는 아우라에 주변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물러섰다. 그녀는 깔끔하고 우아한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다. 여전히 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박 여사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방문객과 직원들의 휴대폰 카메라는 여전히 그 사건을 녹화하고 있었다.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진짜 이야기를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박 여사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지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성공한 여성이 시어머니를 저렇게 바닥에서 구걸하게 내버려 두다니 정말 냉정하다고 생각했다. 박 여사는 지지를 얻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검지로 지수의 얼굴을 가리켰다. 과장된 쉰 목소리로 그녀는 지수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녀는 지수가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 아들 민준의 돈을 썼고 성공한 후에 민준을 버렸다고 소리쳤다. 민준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관객들을 설득하려는 듯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심지어 지수가 집에서 어머니를 자주 때렸다고 이야기를 꾸며냈다. 지수는 그 비난에 대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말로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오른손을 들어 관제실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던 건물 IT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다음 순간 보통 회사 프로필이나 제품 광고를 상영하는 데 사용되던 로비 주 벽에 걸린 거대한 LED 화면이 깜빡이며 화면이 바뀌었다. 모든 시선이 즉시 그 큰 화면으로 향했다. 거기에 나타난 것은 회사 프로필이 아니라 매우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음질의 CCTV 녹화 영상이었다. 그것은 그동안 지수의 집,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녹화물이었다. 지수는 보안을 위해 그 CCTV를 설치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녹화물이 오늘날 자신의 방패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첫 번째 비디오가 재생되었고 화면 구석에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장면은 창백한 얼굴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퇴근하는 지수를 보여주었다. 매우 아파 보였다. 하지만 소파에서 민주는 헤드셋을 끼고 온라인 게임에 열중하며 시끄럽게 소리치고 있었다. 지수는 민준에게 약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민준은 오히려 지수에게 베개를 던지며 게임에 집중하는 데 방해되니 조용히 하라고 했다. 로비의 관객들은 깜짝 놀랐다. 박 여사에 대한 동정의 중얼거림이 미간을 찌푸리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비디오가 바뀌었다. 이번에는 지수가 샤워하는 동안 박 여사가 지수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박 여사는 지수의 지갑을 열어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몸빼바지 속에 넣고는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장면은 미나가 지수의 옷장을 뒤지고 지수의 정장을 입어보고 그리고 일부러 지수의 흰색 재킷 위에 단 음료를 쏟으며 어머니와 함께 비웃는 다른 순간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비디오는 그 쫓겨난 밤의 녹화물이었다. 박 여사가 거만하게 지수의 월급 50%를 요구하는 모습, 민준이 아내를 변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 그리고 갈색 봉투를 받았을 때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모욕하고 요구하는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건물의 최첨단 스피커를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로비는 즉시 조용해졌다가 조롱의 소리로 폭발했다. 이번에는 그 조롱이 지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원 안에 있는 세 사람을 향한 것이었다. 아까 동정심으로 녹화하던 사람들은 이제 혐오감으로 녹화했다. 신랄한 비난들이 직접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들을 기생충 가족이라고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은 민준을 쓸모없는 남편이라고 외쳤다. 아까 파우더 때문에 창백했던 박 여사의 얼굴은 이제 극심한 수치심으로 창백해졌다. 그녀는 울음을 그쳤다. 악어의 눈물이 즉시 말랐다. 그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지수를 파괴하기 위해 준비했던 무기는 이제 1000배의 힘으로 그녀에게 되돌아왔다. 지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군중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난 4년 동안 누가 진짜 희생자였는지 스스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지수는 민준의 돈을 단 1원도 쓴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건강한 성인 3명을 혼자 부양한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했다. 민준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피부를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다. 그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해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미나는 이미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수치심을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이 출구로 향하려 할 때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건장하고 험상궂은 남자 3명이 그의 길을 막았다. 그들은 건물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이 빚을 진 불법 사채 앱과 사채업자의 채권 추심원들이었다. 알고 보니 로비에서 몇몇 사람들이 생중계하던 소동이 민준의 행방을 추적하던 채권 추심 네트워크에 포착된 것이었다. 민준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몸에 피가 멈춘 것 같았다. 채권 추심원 중 한 명이 민준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는 민준에게 소리치며 이미 만기가 지난 수억 원의 빚과 살인적인 이자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민준은 더듬거리며 지수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맞지 않도록 이번 한 번만 빚을 갚아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지수는 건물 보안 책임자에게 사무실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사적인 문제는 밖에서 해결하게 하라고 말했다. 박 여사는 사랑하는 아들이 채권 추심원들에게 강제로 로비 밖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뒤쫓아가며 돌처럼 단단한 채권 추심원들의 등을 늙은 손으로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밀려나 다시 바닥에 넘어졌다. 미나는 구석에서 겁에 질려 울기만 할 뿐 오빠를 도울 용기가 없었다. 민주는 쌀자루처럼 건물 밖으로 끌려갔다. 도움을 청하는 그의 비명은 도로의 소음에 묻혔다. 로비의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폭력을 보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정의가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고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지수는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소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그녀는 등을 돌려 임원 엘리베이터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는 차가운 로비 바닥에서 통곡하는 박 여사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미나를 남겨둔 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지수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끊어냈다. 카르마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그 주인을 찾아왔다. 엘리트 사무실, 건물 로비에서의 혼란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비참하면서도 통쾌한 광경으로 끝났다. 민준이 난폭한 채권 추심원 무리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후 박 여사와 미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남겨졌다. 이제 그들에게 조금의 존경심도 남지 않은 건물 경비원들은 즉시 떠나지 않으면 소란과 공공질서 방해 혐의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단호하게 요구했다.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위협에 히스테리를 부리던 박 여사는 즉시 조용해졌다. 떨리는 몸으로 여전히 흐느껴 오는 미나의 부축을 받아 그 중년 여성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산산조각난 증인이 된 건물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다. 건물 밖에서는 햇살이 마치 그들의 피부와 마음을 태우려는 듯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의지할 수 있는 민주는 없었다. 그들은 민준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몰랐다. 하지만 채권 추심원들이 할 끔찍한 일에 대한 상상이 박 여사의 마음을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갈 차비 한 푼 없이 그들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향해 뜨거운 보도를 따라 걸어야 했다. 버스 기사나 친절한 누군가가 동정을 베풀어 태워주기를 바랐지만 그들의 남루하고 땀 냄새 나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 희망은 매우 희박했다. 몇 시간 후 나쁜 소식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치는 파도처럼 연달아 닥쳐왔다. 민주는 채권 추심원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하고 길가에 버려진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운명은 그보다 훨씬 더 나빴다. 그가 무력하게 쓰러져 있을 때 경찰이 그를 찾아왔다. 알고 보니 민주는 생활비와 도박 빚의 일부를 갚기 위해 빠른 돈을 벌려고 지난 몇 달간 벌인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동안 그는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수의 회사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이제 지수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와 이혼했으니 민준의 방패는 사라졌다. 그는 공식적으로 용의자로 지정되었고 멍든 얼굴과 갈비뼈 골절 상태로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우연히 TV에서 범죄 뉴스를 본 쪽방 이웃에게서 그 소식을 들은 박 여사의 몸은 즉시 굳어졌다. 가슴이 큰 돌에 짓눌리는 것처럼 답답했다. 숨이 가빠졌다. 그녀의 눈은 곰팡이가 쓴 쪽방 천장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 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미나는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며 차가워지기 시작한 어머니의 몸을 흔들었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 도움을 청하며 소리쳤다. 그들의 오만함에 짜증이 났던 이웃들도 인간적인 동정심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박 여사를 오토바이 3륜차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보건소로 데려갔다. 보건소에서 의사는 그들의 운명을 더욱 어둡게 하는 진단을 내렸다. 박 여사는 급격히 치솟은 혈압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다. 그녀의 왼쪽 몸 일부가 마비되었고 발음이 어눌해졌다. 알아듣기 어려웠다. 의사는 집중 치료를 위해 박 여사를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했다. 하지만 행정직원이 비용이나 건강보험에 대해 물었을 때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건강보험도 없었고 당연히 현금도 없었다. 보통 모든 것을 처리해주던 민주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다. 예전에는 체크카드를 들고 항상 준비되어 있던 지수는 이제 닿을 수 없는 타인이 되어 있었다. 결국 박 여사는 변변찮은 약만 가지고 그 좁은 쪽방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작은 방 안의 분위기는 진정한 지옥으로 변했다. 퀴퀴한 방 냄새가 값싼 약 냄새와 제대로 씻지 못한 몸 냄새와 뒤섞였다. 박 여사는 낡은 신문지와 얇은 돗자리 위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다. 때때로 고통과 무력감 때문에 가슴 아픈 신음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용변을 보았고 미나는 매일 어머니의 배설물을 치워야 했다. 미나가 평생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예전에는 박 여사가 조금만 아파도 지수는 즉시 개인 의사를 부르거나 최고의 병원 VIP실로 데려갔다. 이제 미나는 메스꺼움과 배고픔을 참으며 젖은 천으로 어머니의 몸을 닦아야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배고픔은 더욱 무서운 공포가 되었다. 이웃이 기부해준 값싼 쌀재고가 바닥났다. 미나는 혹시 남은 귀중품이 있을까 봐 어머니의 가방과 옷주머니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녀의 눈은 박 여사의 몸에 아직 남아있는 유일하게 반짝이는 물건에 보섰다. 작은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였다. 그것은 박 여사가 아끼는 목걸이였다. 돌아가신 남편의 유품으로 절대로 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쓰라린 배고픔이 감상적인 감정을 이겼다. 미나가 어머니의 목에서 목걸이를 풀려고 할 때 박 여사가 잠에서 깼다. 몸은 약했지만 아직 움직이는 오른손으로 미나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부릅떠졌고 비뚤어진 입은 금지의 말을 하려 애썼다. 박 여사는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심지어 자신의 딸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그 낡은 돗자리 위에서 어머니와 딸 사이에 비참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미나는 밥을 먹어야 한다고, 굶어 죽고 싶지 않다고 소리치며 목걸이를 억지로 잡아당기며 울었다. 박 여사는 신음했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했는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결국 젊은 미나의 힘이 이겼다. 그녀는 목걸이를 빼앗는데 성공했고 소리 없이 우는 박 여사를 남겨둔 채 남은 유일한 과거의 추억을 팔기 위해 밖으로 달려나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했다. 보증서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 목걸이를 판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미나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 패스트푸드 프라이드 치킨을 샀다. 그녀는 방구석에서 개걸스럽게 먹었다. 반면에 박 여사는 남은 밥과 국물만 받은 채 멍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혈연 관계는 가난과 탐욕에 의해 끊어진 듯했다. 감옥에서 민주는 사기 사건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의 괴롭힘 대상이 되어 분비는 감방 바닥에서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한때 다른 사람의 날개에 기생하며 하늘 위에 있다고 느꼈던 가족은 이제 생존을 위해 서로를 잡아먹으며 지옥의 심연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지수의 사무실에서 쫓겨나고 소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박 여사의 목걸이를 판 돈은 오래전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현실은 이제 미나를 강하게 후려쳤다. 그녀가 평생 가장 싫어하고 피했던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 막노동이었다. 다른 선택은 없었다. 일하지 않으면 그녀와 마비된 어머니는 그 좁은 쪽방에서 굶어 죽을 것이었다. 미나가 힘들게 얻은 대학교 졸업장은 졸업 논문 인쇄비의 대부분도 예전에 지수가 도와주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경력도 없고 지금은 초라하고 관리되지 않은 미나의 모습을 보고 채용하려는 회사는 없었다. 결국 쓸개즙처럼 쓴 자존심을 삼키고 미나는 먼지 날리는 큰 길가의 허름한 백반집 주인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였다. 일은 힘들었다. 쌓여있는 더러운 접시를 닦고 종종 무례한 손님들을 응대하고 휴지와 닭뼈로 가득한 바닥을 쓸고 기름진 테이블을 닦는 일까지 해야 했다. 일당으로 받는 월급은 매우 적었고 쌀과 계란 그리고 박 여사를 위한 약국약을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첫날 미나는 손이 부러질 것 같았다. 예전에 부드럽고 정기적으로 비싼 매니큐어 관리를 받던 그녀의 손 피부는 이제 거친 주방 세제와 더러운 물에 몇 시간 동안 노출되어 물집이 생기고 붉어졌다. 낮은 설거지대 앞에서 계속 허리를 숙여야 해서 등이 몹시 아팠다. 역겨운 음식물 찌꺼기가 남은 더러운 접시 더미를 볼 때마다 그녀는 예전에 지수의 집에서 잔에 작은 얼룩 하나만 있어도 가정부를 꾸짖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거만하게 더러운 옷을 바닥에 던지며 다른 사람에게 줍게 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제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주워야 했다. 그 카르마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아픈 피부의 모공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식당에서 미나는 종종 성질 고약한 주인에게 혼나는 대상이 되었다. 일 좀 빨리빨리 해. 공주님처럼 꾸물거리지 말고. 피곤해서 잠시 멍하니 있던 미나에게 주인이 소리쳤다. 미나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반항할 용기가 없었다. 해고당하면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또한 그곳에서 식사하는 트럭 운전사들과
막노동꾼들에게 자주 희롱을 당했다. 그들의 말은 거칠고 모욕적이어서 미나를 매우 비참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부유한 사업가의 시누이라는 지위 때문에 항상 보호받고 존중받았다. 이제 그녀는 쉽게 여겨지는 식당 종업원에 불과했다. 어느 뜨거운 정오, 점심시간이 한창 붐빌 때 검은색 번쩍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길 건너편에 천천히 멈춰섰다. 미나가 일하는 식당과 마주 보고 있는 보육원 바로 앞이었다. 그 차는 매우 낯익어 보였다. 미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닦던 일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열리는 차문에 고정되었다. 뒷좌석에서 그녀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인의 모습이 내렸다. 지수였다. 지수의 모습은 더욱 빛나 보였다. 그녀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현대적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스카프와 잘 어울렸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고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발산했다. 민준의 아내였을 때처럼 피곤하거나 부담스러운 기색은 없었다. 지수는 깔끔한 제복을 입은 개인 운전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개의 큰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내렸다. 보육원 아이들이 즐거운 웃음소리와 함께 지수를 맞으러 달려나와 그 여인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다투었다. 지수는 활짝 웃으며 애정어린 손길로 그들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었다. 미나는 음식 증기로 흐릿한 식당 유리, 진열장 너머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들의 운명의 대조는 보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저편에서 지수는 존경받는 천사 같은 구원자의 모습으로 햇빛 아래 서 있었다. 이곳 답답한 식당의 그늘 속에서 미나는 간장과 고추장 얼룩으로 가득한 더러운 앞치마를 두르고 땀 냄새를 풍기며 비눗물에 쭈글쭈글해진 손으로 서 있었다. 예전에 미나의 마음을 불태웠던 질투심은 이제 꺼지고 극심한 수치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예전에 지수를 얼마나 자주 모욕했는지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신랄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지수 언니는 인색해. 돈은 많으면서 나눠주질 않아. 하지만 현실은 지수는 항상 나누었지만 올바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고아들에게 나누었던 것이지. 요구만 할 줄 아는 기생충 가족에게는 아니었다. 미나는 지수가 보육원 원장과 함께 활짝 웃는 것을 보았다. 그 웃음소리는 미나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지만 가슴을 저미는 소리였다. 갑자기 식당 주인이 테이블을 세게 쳤다. 미나의 몽상을 깨뜨렸다. 어이, 멍하니 있지 마. 저기 4번 테이블 손님이 아이스티 추가 달래. 빨리. 그녀가 소리쳤다. 미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즉시 주방으로 달려가 아이스티를 만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눈물이 그녀가 들고 있는 플라스틱 컵 안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더러운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가 손님 테이블에 아이스티를 가져다 주면서 다시 길 건너편을 훔쳐보았다. 지수는 선물 꾸러미를 다 나눠주고 다시 차에 타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차에 타기 전에 지수는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것을 느낀 듯했다. 그녀는 미나가 일하는 식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거리는 꽤 멀었고 차량이 붐비는 도로로 나뉘어 있었다. 하지만 미나는 지수의 시선이 그 소란을 뚫고 자신의 눈에 정확히 꽂히는 것을 느꼈다. 미나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고 테이블 밑에 숨고 싶었지만 다리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가 자신을 알아보고 지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지수는 잠시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표정 없이 평온했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증오도 분노도 없이 오직 완전한 무관심뿐이었다. 지수는 그리고 나서 고급 차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굳게 닫히고 차는 도로에 먼지를 남기며 떠나갔다.
미나는 식당 플라스틱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다리가 떨렸다. 지수의 그 텅 빈 시선은 따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미나와 그녀의 가족이 지수의 기억과 삶에서 정말로 지워졌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더 이상 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의미 없는 과거로 여겨질 뿐이었다. 미나는 가장 무거운 카르마가 가난이나 힘든 일이 아니라 한때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사람에게 잊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식당의 소란과 음식 주문 외침 속에서 미나는 예전처럼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을 한탄하며 조용히 울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의 삶이 더러운 접시, 기름진 바닥, 그리고 끝없는 후회에 관한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오후 지수의 차분한 얼굴과 멀어져 가던 고급 승용차의 모습이 밤새도록 미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습기 찬 얇은 돗자리 위에서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평화로워 보이는 지수의 미소가 떠올랐다. 이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의 튀김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피부에 여전히 배어 있었고, 이는 그녀의 현재 사회적 지위가 바닥에 있음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듯했다. 방구석에서 박 여사가 잠결에 나지막이 신음했다. 그녀의 숨소리는 무겁고 가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미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가슴 속에서 갑자기 타오르는 무모한 결심을 부추겼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어머니가 가난과 더러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미나는 지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약간의 동정심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켰다. 어쨌든 그들은 4년 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었다. 지수는 미나가 아플 때 약을 사준 적이 있었다. 그녀가 실연했을 때 안아준 적도 있었다. 바로 그 지수의 친절했던 기억들이 비록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갚았는지 알면서도 이제 미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미나는 미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식당에 출근하지 않았다. 해고될 것이 뻔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써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타고 그들의 옛집 주소로 향했다. 이제는 지수의 개인적인 성이 된 그 집이었다. 가는 내내 미나의 심장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함께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남은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다. 색이 바랜 면, 셔츠와 체중이 급격히 줄어 조금 헐렁해진 바지였다. 그녀는 단정해 보이려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전 시누이의 양심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고급 주택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정문 경비원에게 잠시 제지당했다. 하지만 간절히 부탁하고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한 끝에 경비원은 마침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나의 신분증을 담보로 잡고 들여보내주었다. 미나는 88번지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 집은 그녀의 기억보다 훨씬 더 웅장해 보였다. 담장은 더 높아졌고 우아한 검은색으로 다시 칠해져 있었다. 앞에 화초들은 무성하고 잘 가꾸어져 있었다. 만발한 꽃들은 미나의 눈을 아프게 하는 아름다움을 더했다. 약간 열린 차고에는 고급 승용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어제 본 검은색 세단이었다. 미나는 튼튼한 철문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콤 벨을 눌렀다. 한두 번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해가 떠오르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미나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벨을 다시 눌렀다. 이번에는 더 길게. 마침내 담장 옆 작은 스피커에서 딸깍 소리가 나더니 가정부가 누구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울음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미나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지수 씨를 잠시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가정부는 집주인과 상의하는 듯했다. 그 몇 분이 미나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셔츠 끝을 쥐어짜며 그 문이 열리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얼마 후 주대문 옆 작은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지만 나온 것은 가정부가 아니라 지수 자신이었다. 지수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깨끗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미소도 분노도 없이 무표정했다. 그녀는 문지방에 서서 미나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몸으로 그들의 세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만들었다. 지수의 모습을 본 미나는 즉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걸음으로 달려가 문 앞 포장 블록 위에 몸을 던졌다. 지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미나는 푹신한 실내화에 감싸인 지수의 다리를 껴안고 울부짖었다. 그녀는 모든 불평불만을 쏟아냈다. 그녀는 뇌졸중으로 마비된 박 여사의 상태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감옥에서 구타당한 민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했다. 미나는 과거의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다. 이 집의 하녀가 되는 것도 기꺼이 하겠다고 했다. 지수가 박 여사의 치료비를 도와주고 민준을 빼내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미나는 지수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수의 친절에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는 발 아래 엎드린 미나를 읽기 어려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따뜻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길가에 죽어가는 들고양이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동정심이었다. 지수는 다리를 빼지 않았다. 그녀는 미나의 목소리가 쉴 때까지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미나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낮은 흐느낌으로 바뀌자 지수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말투는 차분하고 낮았지만 모든 단어가 미나의 명치를 날카롭게 찔렀다. 지수는 그들을 용서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모욕, 모든 사소한 도둑질, 그리고 그들이 남긴 모든 마음의 상처를 용서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수는 용서하는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미 평온해진 자신의 삶에 다시 기생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지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미나의 포옹을 다리에서 풀어냈다. 그녀는 원피스 주머니를 뒤져 길쭉한 흰 봉투를 꺼냈다. 봉투를 본 미나는 즉시 울음을 그쳤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엉뚱한 희망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그 봉투 안에 수억 원짜리 수표나 최소한 박 여사를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고 민준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 충분한 현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나는 자신의 눈물이 지수의 마음을 녹이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옛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애원하면 바보 같은 지수가 자신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미나의 손은 지수의 손에서 봉투를 받을 때 떨렸다. 지수는 이것이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나에게 그 내용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했다. 미나는 길거리 먼지로 더러워진 손으로 서둘러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심장은 지폐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봉투 내용물을 꺼냈을 때 미나의 세상은 두 번째로 무너졌다. 5만 원권도 은행 수표도 없었다. 깔끔하게 접힌 A사 용지 한 장만 있었다. 미나는 어리둥절하게 그것을 펼쳤다. 종이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목록이 적혀 있었다. 맨 위 제목에는 무료 양로원 목록 및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신청 절차라고 쓰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 목록이 있었다. 미나는 그 종이를 입을 벌린 채 쳐다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현재 박 여사에게 가장 적합한 곳은 정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라고 설명했다. 그곳에서 박 여사는 전문 간병인의 보살핌을 받고 하루 세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을 것이다.
쪽방에서 썩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었다. 민준을 위해서는 지수는 미나가 그 공단에 연락하여 오빠가 법률 지원을 받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석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미나 자신을 위해서는 지수는 그곳에 주소가 있는 정부 직업훈련원에 등록하라고 제안했다. 미나가 실제 기술을 갖고 다른 사람의 동정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미나는 연거푸 따귀를 맞은 기분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도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석 돈을 원했다. 그녀는 요양원이나 직업훈련원에 등록하라는 말을 듣는 대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지수가 자신의 가난을 비웃고 있다고 느꼈다. 미나는 왜 지수가 수십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인색하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전 시어머니를 버려진 사람들이 있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하다니 지수에게 양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지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드라마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미소였다. 지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낭비적인 생활 방식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돈이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수는 자신이 걸어 다니는 은행도 아니고 노력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도 아니라고 말했다. 지수는 이 순간부터 이 문은 미나와 그녀의 가족에게 영원히 닫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시는 오지 말거나 아니면 지수가 그들을 보안 방해 혐의로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그 마지막 말을 끝으로 지수는 등을 돌렸다. 그녀는 양로원 목록이 적힌 종이를 손에 든 채 바깥에 무릎 꿇고 있는 미나를 남겨두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철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문모터 소리가 미나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수를 향한 그녀의 시야가 좁아졌다. 마침내 철이 부딪히는 큰 소리와 함께 완전히 닫혔다. 미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손에 든 흰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번에는 더 이상 지름길이 없다는 현실만큼 무거웠다. 지수는 분노가 아니라 논리와 치명적인 단호함으로 그들을 정말로 버렸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굳어버린 미나의 몸을 적시고 뺨을 타고 흐르는 절망의 눈물을 감추었다. 편안했던 과거로 가는 문은 굳게 잠겼고 그 열쇠는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졌다. 지수의 집 대문이 미나의 얼굴 앞에서 굳게 닫힌 그날로부터 3년이 흘렀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변하려 하지 않는 자들을 짓밟고 계속 노력하고 감사하는 자들의 위상을 높였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완전히 돌아 각 인물을 과거에 심은 대로의 위치에 놓았다. 카르마는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한때 오만했던 그 가족이 쓰라리게 겪어야 하는 일상의 현실이 되었다. 도시 외곽에 멀리 떨어진 한 정부 운영 양로원에서 낡고 왼쪽 바퀴가 약간 고장난 휠체어에 한 늙은 여인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바로 박 여사였다. 그녀의 상태는 예전에 명령하기 좋아하던 귀부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때 높이 빗어 올리고 검게 염색했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희끗희끗해졌다. 관리하기 쉽도록 요양원 직원이 아무렇게나 짧게 잘랐다. 얼굴은 주름졌고 입술의 절반은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뇌졸중의 결과로 영구적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고 물이나 음식을 원할 때 아와 우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을 뿐이었다. 매일 박 여사는 황량한 요양원 마당을 향한 방충망 창문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더 이상 수입 과자도 비싼 스킨케어도 없었다. 그녀가 먹는 음식은 긁힌 자국이 가득한 플라스틱 접시에 담겨 나오는 맛이 밍밍한 요양원 배급죽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버려진 다른 노인들이었고 종종 치매 때문에 혼자 소리를 질렀다. 외로움은 매일 밤 그녀의 이불이었다. 미나는 거의 방문하지 않았고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다. 그것도 미나가 잡다한 일을 하느라 바쁘고 차비가 없어서 잠시뿐이었다. 다른 방문객들이 과일을 가져오고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을 맞추는 자녀와 손주들을 볼 때마다 박 여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움푹 들어간 뺨을 적셨다. 후에는 매 순간 그녀의 가슴을 쳤다. 그녀는 예전에 지수가 얼마나 착했는지 떠올렸다. 항상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사주고 그녀를 돌봐주었던 며느리, 그녀가 금이라고 생각했던 조약돌을 쫓느라 그 다이아몬드를 버린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 이제 남은 여생 동안 그녀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2급 교도소의 높은 담장 뒤에서 민주는 85번 수감자로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너무 많이 먹고 게을러서 약간 통통했던 그의 몸은 이제 걸어 다니는 해골처럼 깡말랐다. 피부는 검게 변했고 상처투성이었다. 붐비는 감옥에서 유행하는 피부병 때문인지 아니면 선배 수감자들에게서 받은 교훈의 흔적인지는 알 수 없었다. 민주는 감방 안에서 조금의 위험도 없었다. 그는 두목들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담배꽁초나 보호를 얻기 위해 그들의 발을 마사지하거나 옷을 빨도록 강요당했다. 한때 오만했던 전직 사업가는 이제 딱딱한 밥에 작은 소금에 절인 생선과 거의 상하기 직전의 맑은 국으로 이루어진 배급밥을 놓고 다퉈야 했다. 그 밥 한 숟갈 한 숟갈이 목구멍에서 모래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종종 한밤중에 쇠창살이 부딪히는 소리에 깨어나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지수의 집 에어컨이 켜진 방에 푹신한 침대를 그리워했다. 그는 마음껏 늦잠을 잘 수 있었던 순간을 그리워했다. 그는 만약 예전에 감사했다면, 지수를 도와 일했다면,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변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했다. 아마 지금쯤 그는 이사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만약은 그의 마음만 괴롭힐 뿐이었다. 그는 아직 2년의 남은 형기를 보내야 했다. 그리고 석방된 후에도 사기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의 미래는 불 꺼진 감옥 복도처럼 칠흑같이 어두웠다. 도시의 다른 구석, 소박한 커피숍에서 미나는 튀김 주문을 배달하고 나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두 군데서 일했다. 아침에는 백반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커피숍에서 서빙을 했다. 그녀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고 손톱은 더 이상 관리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피로와 쓰라림의 흔적이 이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커피숍 구석에 걸린 브라운관 TV 화면을 보며 따뜻한 맹물을 마시고 있었다. TV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영감을 주는 토크쇼가 방영되고 있었다. 진행자는 열정적으로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했다.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를 맞이합시다. 사업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분입니다. 지수 대표님입니다. 미나의 심장이 맺는 것 같았다. 화면에 지수가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정말 눈부셨다.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진정한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옆에는 바틱 셔츠를 입은 늠름한 남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지수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는 지수의 새 남편이었고 자선 활동으로도 알려진 소아과 전문의였다. 그리고 미나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새 남편의 무릎에 예쁘고 귀여운 어린 여자아이가 앉아 장난감을 들고 즐겁게 웃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수는 진행자의 질문에 똑똑하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도전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사업 여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새 가족이라는 훌륭한 지원 시스템을 가진 것에 감사했다. 저에게 지수가 TV 화면에서 말했다. 과거의 실패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나쁜 것을 가져가시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십니다.
카메라가 아내를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는 지수의 남편 얼굴을 비추었다. 민준이 평생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시선이었다. 카메라는 그리고 나서 지수의 뺨에 뽀뽀하는 그들의 아이를 비추었다. 그 작은 가족은 마치 지상낙원의 그림처럼 완벽해 보였다. 미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다른 커피숍 손님들도 감탄하며 말했다. 와, 저 지수씨 정말 대단하다. 예쁘고 부자애, 남편은 의사고 자선 활동도 하고 오만한 부자들과는 정말 다르네. 그 말이 미나의 귀를 찔렀다. 그녀는 저 여자를 안다고, 저 여자가 예전에 자신의 시누이였다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고백은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지수의 발밑에 먼지에 불과했다. 눈물이 미나의 뺨에 흘러 맹물 속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요양원에서 고통받는 박여사를 보았다. 그녀는 감옥에서 고통받는 민준을 상상했고 끝없는 자신의 고통을 느꼈다. 그들 셋은 자신들이 뿌린 폭풍을 거두고 있었다. 카르마는 실제했고 무서운 정확성으로 찾아왔다. TV 화면에서 프로그램은 카메라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짓는 지수의 마무리 발언으로 끝났다. 그 미소는 화면을 뚫고 나와 각자의 고통의 장소에 있는 미나, 민준, 그리고 박 여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말 없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광고 시간이 되자 텔레비전 화면이 어두워졌지만 미나, 민준, 그리고 박 여사의 마음속 어둠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반면에 저편에서 지수는 빛나는 미래의 빛을 향해 TV 스튜디오를 걸어 나왔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묻힌 자신의 과거를 남겨두고 이야기는 운명의 손에 의해 정의가 실현되며 끝났다. 관객들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안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